샘플러스 주식 특강 수익을 말하는 진행을 맡은 서채연입니다. 오늘이 이 막강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릴레이 스토크 무려 2탄인데요. 지난 1탄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해요. 일단은 이 최병근 전문가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냐, 어쩜 그렇게 주식을 쉽게 얘기하고 어디서 그런 유머러스함이 나오냐, 이런 자자한 칭찬들이 있었고요. 제 눈에 확 띄는 그런 얘기들도 많았었거든요. 과연 그 여자임씨 누구냐, 너무 예쁘다, 어디서 왔냐, 바로 그녀의 정체는 누구냐, 이런 얘기 많이 주셨는데, 역시 이 센TV 여러분들의 눈은, 안목은 상당히 높으십니다. 피디님 들으셨죠? 참고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샘플러스 주식 특강 수익을 말하다, 오늘 제 2탄입니다. 오늘은 전투개미 남상덕 전문가께서요, 투자는 타이밍이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도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손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타이밍도 있고요. 또 이 식복 많은 사람들도요, 음식 딱 나올 때 맞춰서 이렇게 딱 타이밍 잘 맞춰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은 사실 뭐니 해도 이 주식의 타이밍이 언제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근데 그게 과연 언제냐가 중요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남상덕 전문가께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잘 말씀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남상덕 전문가는 이미 뭐 한 12년 동안 이쪽 증권 사이트에서 아주 경력을 꾸준히 쌓아온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고요. 책도 정말 여러 권 내셨다고 해요. 그 중에서 주가 차트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전투게임의 일목균형표, 그리고 보조 차트 100% 활용하기, 이런 책들을 내셨는데, 아니, 책 내보셨어요? 아니, 남들 한 권 내기 힘든 책을 이렇게 많이 내시고, 내는 것마다 대박 행진을 내시니까 정말 남상덕 전문가,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후. 네, 그렇다면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남상덕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남상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식시장은 맨날 하한가인데 여기 분위기는 하한가인 것 같아서요. 오늘 참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가 될 것 같고요. 남들 토요일날 쉴 때 오신 만큼 좀 더 그 배움에 알찬 어떤 그 부분들을, 제 노하우를 그대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배우시고 나면 아마 다른 분보다는 더 나은 수익률, 그리고 더 안전한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타이밍이다라는 주제에서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주식은 타이밍이다, 맞나요?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별로 이렇게 대답이 없는 거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때나 매수 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은 타이밍이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뭐 좋은 주식이라는 거 다 알지만 아무 때나 산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상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이 때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잘 발굴하고 언제 사고 언제 파냐, 또는 주식시장에 내가 지금 투자를 할 때냐 말 때냐, 이러한 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종목에 대한 얘기는 조금 후에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에 어려운 게 뭡니까? 주식시장 폭락을 해서 내 종목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갖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왜 이 주식을 갖고 있었을까, 주식 폭락만 좀 알았더라면, 현금 들고 있었으면, 지금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언제 살까 막 이 해피한 어떤 그 즐거움의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면, 주식을 그냥 다 몰아놓으신 분들은 오늘에 오를까 내일에 오를까 그냥 뭐 하루하루 고민이 많아요. 다행히 이제 어저께 하고 그저께 좀 반등이 나와줘서 그나마 조금 입가에 웃음이 살짝 돋는 수가 있겠는데, 오늘 미증시 보니까는 이거 또 빠졌어요. 유가가 또 상승을 했어요. 리비아 사태가 또 뭐 한 번 또 치고받고 한 번 또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얘기가 15개월째 됐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놀아서, 저도 같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얼굴 상태를 보니까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원래 뭐 토요일 날에는 좀 피곤하기는 한데, 주식시장이 요즘에 워낙에 이미 폭락을 하다 보니까 뭐 앙상해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뭐 피부도 거칠해지시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에는 또 뭐 선물 옵션 만기도 있고 뭐 금리 발표도 있고 좀 엎치락뒤치락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지수의 고점을 좀 알아내는 방법, 지수의 고점 지분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수의 고점을 내가 알았다면, 지수의 저점만 알면은 뭐
상당히 편하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종목 얘기는 또 허심탄회하게 또 좋은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 열심히 했으면, 다 경제학과 나오다 공부했으면은 그래도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선 방향을 보이죠. 그러니까 경제보다는 선 방향을 보이기 때문에, 경제가 고점을 찍기 전에 주식시장은 미리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증후 현상, 그리고 경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전에 주식시장 먼저 올라가는 특성, 그러니까 주식은 먼저 선행한다라는 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경제 분석만 제대로 해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서 이제 매매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 지금부터 또 하려면, 또 공부해 오신 분도 잘 못 맞추시긴 하지만 경제 공부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개인 투자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경제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지수 고점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수 저점을 찾아내는 방법, 요 방법만 간단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급락장에서 급락 안 맞을 수 있어요. 또는 현금을 두고 있다가 이거 언제 사야 되나, 이런 부분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 이게 기본적 분석에 대한 부분은 뭐 다음에 좀 재밌는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 고점과 저점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지금 시간 한 10분씩 20분 공부를 하면 지수 전문가처럼, 야, 여기 고점이야, 여기 저점이야, 알 수 있게끔 해드린다는 거죠. 자, 그 공부를 하겠는데,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도 분석하는 것도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동평균선에 보면 5일선, 21선, 뭐 61선, 91선, 뭐 11선도 있고, 뭐 241선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선들이 있는데, 지수의 고점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21선을 보는 방법이에요. 21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배울 때 21선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생명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5일선은 심리선이다. 5일선이라는 거는 일주일 동안에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21선이라는 거는 한 달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매매하던 사람들이 단가가 떨어지게 가면은 좀 뭔가 좀, 그쵸? 뭐 일주일간에 뭐 오르고 내리고는 좀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한 달 동안 매매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매도, 이렇게 수급이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생명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뭐 종목으로 보면 21선을 깼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지수는 좀 다릅니다. 지수는 여러분들이 1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 왔을 때, 또는 뭐 700포인트에서 뭐 1000포인트 왔을 때, 이런 많이 올랐구나, 누구나 봐도 지수가 좀 많이 올랐는데 투자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고민이 쌓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저점 대비 뭐 몇백 포인트 정도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어요. 100포인트가 올랐던, 300포인트가 올랐던, 700포인트가 올랐던. 그러니까 그러한 시점에서 21선, 그러니까 거래소 지수죠. 거래소 지수가 21선을 하향하게 되면 그때가 좀 위험할 때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종목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수는 어떠한 경우가 생기냐면 21선,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 제가 까맣게 두껍게 표시하는 거 잘 보이시죠? 까만색 두꺼운 선이 21선인데요. 이 21선이 하향할 때, 우리 뭐 아프다가도 다시 건강 찾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선 깼다가도 뭐 지수로 올라오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21선을 깬 다음에 3일 정도 이내에 다시 회복을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장적으로 한 일주일 이내에는 다시 21선을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요번에 1월달 말에 보면 21선을 살짝 이탈했다 다시 회복할 때 있었죠. 이때는 좀 괜찮다 싶지만 21선을 깬, 그러니까 2월달 전후로 해서요. 2월달 전후로 해서 21선을 깨고서 3일 이내에 21선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수의 하락은 굉장히 강렬하게 하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한 가지만 알자고요. 지수가 지금 보면은 한 1800포인트대에서부터 210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다 싶을 때인데, 여기 상태에서 21선을 깼는데 2, 3일 이내에 회복을 못했다? 이거는 내가 보유했던 종목도, 아무리 좋은 종목도 좀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비중 축소라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가 21선을 깨지면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냐면, 국내 펀드 같은 경우에는 21선 깨지면은 뭐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좀 비중 축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국내 펀드보다 최근에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은 외국인이죠.
글로벌 펀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글로벌 펀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조 달러를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중국에 뭐 5천억 달러 투자하고 우리나라에 뭐 1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별의 어떤 비중을 정해서 투자하게 되겠죠. 근데 그 나라의 지수가 21선을 깨게 되면 그들만의 매매 방법이 있어요. 규약이 있다는 거죠. 뭐 펀드에 가입하셔도 어떨 때에는 10% 빠지면 리스크 관리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듯이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에도 각 투자했던 나라의 21선이 깨지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규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가 잘 수익 내다가도 리스크 관리, 즉 위험 관리하기 위해서 21선을 그 나라가 21선을 깨게 되면 투자했던 자금 어느 정도는 회수를 좀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죠. 그와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어떠한 게 나타나냐면 그런 규약을 잘 알고 있는 일부 또 취미 있는 투자가들은 뭐 이건 개미 투자가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떤 펀드일 수도 있고 글로벌 펀드일 수도 있고 헤지 펀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매도의 세력이 생겨나게 되죠. 공매도는 여러분들 알듯이 대차거래라는 것은 매도를 먼저 한 다음에 많이 떨어지면 대사줘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 펀드가 비중을 줄인다는 걸 아니까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베팅을 거는 거죠. 반대로 뭐 선물 시장에서 지수 하락 방향으로 선물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21선이 깨지는 부분에서는 빨리 회복을 못하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글로벌 펀드도 처음에는 조금 팔았다가 점점점 매도의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21선 깨게 되면 급락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무너지면서 급락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거래소 지수를 보면 21선이 깨지냐 안 깨지냐의 차이. 말씀드린 대로 21선이 깨지고 나서 며칠 이내, 제가 말씀드린 건 2, 3일 이내예요. 하루 만에 반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2, 3일 이내에 회복할 기미를 안 보이면 바짝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2, 3일 이내에 다시 회복하는 경우는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내가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완화시켜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최근에 21선 깨졌을 때 급락 나왔던 것을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잠시 앉아서 할게요. 자, 이 얼마 전에 흐름을 보게 되면 11월달, 10월달의 흐름을 한번 봐보죠. 자, 이때도 보면 이 까만색 두터운 선이 21선이라고 했죠. 이때도 21선이 한번 깨졌었죠. 21선 깨졌었는데 며칠 이내에 회복을 하니까 21선을 다시 회복을 하니까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죠. 물론 이때에도 21선이 깨졌다가 2, 3일 이내에 회복을 해서 내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안 할 수 있고 버텨볼 수 있는데 다시 또 깨지는 부분. 이거 다시 리스크 관리 해야 되나? 근데 보면 시장 일주일 이내에는 다시 회복되면 결국에는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량 종목이냐 중소형주냐를 떠나서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뭐 중소형주들도 같이 동달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재료를 뿜고서 올라가는 중소형주가 많지만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 관련된 대형주는 더더욱더 리스크 관리를 잘해줘야 되겠고 중소형주는 나름대로의 뭐 그 종목의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재료에 따라서 좀 더 보유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같이 리스크 관리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지금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보고 계신데 자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수가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21선을 깨는 부분이 나오면 일단은 뭐 내가 100%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 뭐 10%, 20%, 30% 정도 수익을 낸다든가 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 거기에서 만약에 21선을 깨고서 회복을 2, 3일에 못하고 하락의 기조가 보이면 이때에는 뭐 현금 100%를 간다든가 현금 50%를 간다든가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좀 위태하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특히나 또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깨고 나서 2, 3일 내에 다시 회복을 보인다라면 내가 가진 종목이 우량주라면 좀 더 가지고 가보는 게 정석 플레이입니다. 다만 21선이 깨지는 이 부분에서는 혹시라도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에는 내가 어디 여행을 떠난다든가 주식 사놓고 우량주니까 가겠지 뭐 하고 여행을 떠난다든가 증시에서 좀 멀리 있다든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한 8월 달의 흐름도 한번 볼까요? 8월 달의 흐름도 한번 보게 되면 자,
요때에도 흐름도 봐보죠. 요때에도 보면 21선,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보면 1550포인트 레벨에서 1700포인트 레벨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바닥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다 싶죠. 200포인트, 250포인트 올라왔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한 번씩 21선을 깨는 부분들. 왜냐라면, 이때에는 워낙에 이 지수 급락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올라가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50포인트, 그러니까 작년 4월달 얘기입니다. 1750포인트 올라가면서 이때 얘기는 뭐냐면 1750포인트 많이 올라왔다. 이제 뭐 거진 이제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1, 2년 동안 고생했다가 이제 본전 오니까 이제 환매 막 요청이 시작된 거거든요. 나 본전 찾아야지. 그러면 수급이 꼬이는 부분에서 하락이 된 부분이 생기고 1550포인트 레벨에서 바닥 짚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자꾸 이제 올라가면 펀드 환매 나오고 내가 사고던 주식도 팔고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주춤 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선이 깨져도 말씀드렸듯이 2, 3일 이내에 자꾸 회복을 해버리면 상승 기준 유지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뉴스에서 막 안 좋은 얘기들 들리죠. 막 펀드 환매 막 급속화됐다. 뭐 이제 뭐 1700포인트 이상 올라가기 버겁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21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징후가 나타나면은 리스크 관리 하더라도 좀 완화해서 할 필요가 있고 상승 기조에 대해서도 베팅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자 작년 4월 달에 한번 샘플을 봐보죠. 작년 4월 달에 한번 보면 이때에도 보면 크게 하락했던 게 보이죠? 그쵸? 이제 보면 내가 이때에는 버티는 게 아니라 이걸 리스크 관리 해야 되는구나 느낌이 오죠. 그쵸? 지수가 갑자기 20선을 깼는데 2, 3일 동안 안 보고 있는데 한번 봐주고 있는데 갑자기 뭐 3일째 급락하는 경우도 생겨요. 아니 전투개미님이 2, 3일 보래매요. 근데 3일째 푹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2, 3일 또는 최장적으로 뭐 6일에서 7일 정도를 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때 보면은 뭐 3, 4일, 6일, 5일 다음에 반등 나와서 올라갈 때도 있는 거고 더러는 이렇게 푹 빠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작년 4월 달에 하루 이틀 정도, 3일 정도 보고 판단하려고 했는데 3일째에 갑자기 푹 떨어지는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일반 투자가분들은 버티세요. 내가 산 주식의 수익률이 급감됐거나 사자마자 하락했으니까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나라 바이코리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면서 와 하면서 가겠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에는 그래도 추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전량 다 뭐 현금화를 하지 않더라도 일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라도 리스크 관리하면 그 종목이 좋으면 나중에 올라가긴 하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좀 더 빠졌을 때 내가 마이너스 10% 손실이 났다 라고 하더라도 50% 줄여놓으면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보면 10%가 더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팔았다가 다시 사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지수뿐만 아니라 주식이라는 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요번에 지수의 급락이 나오기 전에 경제를 몰라도 그죠? 경제를 몰라도 우리가 요 부분만 알았더라도 이 최근에 뭐 이집트 사태하고 리비아 사태 터질 줄은 몰랐지만 유가 동향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도 유가가 이렇게 폭등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변수로 주식은 움직인다고 그래요. 수만 가지 변수로. 뭐 수만 가지 변수를 다 나열하려면 저도 못 나열하겠는데 어쨌든 수만 가지 변수로 주식시장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21선을 깰 때, 그러니까 종목이 21선 깰 때하고 지수가 21선 깰 때의 어떤 움직임이 왜 다르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종목이야 기관 투자가가 들어왔다가 뭐 펀드 환매 때문에 잠깐 그 매도가 일어나서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수는 글로벌 펀드가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관 투자가가 끌어올린 장이 아니라 특히나 외국인이 끌어올린 장에서는 글로벌 펀드가 움직일 수 있는 21선 깨지면 글로벌 펀드의 비중이 줄어든다겠죠. 한국 투자의 비중이 줄어든다겠죠. 그럴 때의 강도는 다르다는 거죠. 특히 그럴 때에는 지수의 어떤 선물 옵션도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치는 것이고 뭐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또 공매도, 대차거래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못하는 공매도, 대차거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수가 빠져도 대부분 다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많이 좀 빠지는 와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국인이 그동안 산 게 몇 조 원인데
얘들이 탈려면 주소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은 얘기예요.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익률이 100%이지만 이 외국인들도 그 고점의 모든 물량을 다 파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리스크 관리하면서 비중이 줄어들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는 게 아니다. 조금 뭐 그동안 산 게 얼마인데 지금 조금 판다고 해서 이거는 매도 기조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외국인이 빠져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점에서 다 판 게 아니라 계속 팔면서 나가요. 올라갈 때도 계속 사면서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계속 팔면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경제를 몰라도 이 지수의 어떤 그 21선을 보면서 고점 증후군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거와 더 플러스 알파적으로 뭐를 알 수 있냐라면 이때의 지수가 빠질 때 21선 깨질 때 매도 주체가 누구냐? 개인이냐?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그러니까 21선을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를 빠르게 해야 되겠는가? 좀 더 느슨하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선을 깬 다음에 2, 3일 이내에 회복할 때도 있지만 7일 동안 떨어진 상태에서 7일 동안 약간 횡보하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7일 동안 버텨볼 일인 건가? 2, 3일 이내에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더 알 수가 있다면 좀 더 빠른 리스크 관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니까 또 한 가지 증후군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코스닥이든 거래소에 상장을 한 거거든요. 자금을 원활하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상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라는 게 있죠. 유상증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이제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돈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냥 그 현금을 가지고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채를 발행한다든가 뭐 어떤 대출을 해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죠. 근데 가장 돈을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할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주주들을 통해서 자금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유상증자죠. 유상증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바닥일 때 할까요? 주가가 고점이다 싶을 때 할까요? 당연하겠죠. 주가가 내가 싼 상태에서 유상증자 발행하면 돈이 적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싶을 때 유상증자를 발행하면 그거를 유상증자에서 돈이 들어오면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같은 비율로 유상증자의 비율이 뭐 1%다, 2%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1, 2% 정도에서 돈을 받아오는 거하고 고점에서 1, 2% 받아오는 거는 금액이 틀려져 버리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유상증자를 고점이다 싶을 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뉴스에서 들려오죠. 저기에서도 유상증자 한대. 저기에서도 유상증자 한대. 이런 얘기가 슬슬슬 들려오면 고점이다 싶을 때가 맞아요. 물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더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심리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거는 지수가 많이 오르고 내 종목이 우리 회사가 많이 올랐을 때 유상증자를 하고 싶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유상증자를 하겠죠. 물론 이제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되라고 한다면 좀 더 올라갈 줄 알더라도 지금 할 때도 있겠지만 회사가 투자를 할 때도 시기적절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경제가 좋을 때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대부분 다 그 어느 부분이 고점이니까 유상증자 얘기가 많이 들릴수록 고점은 점점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종목도 많이 오르고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 뭐 21선을 안 깨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만간에 21선 깨겠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까 유상증자 그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주주들 특히 이제 그 대형 그 대기업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중소형 기업에서 보면 대주주의 지분이 팔았다는 얘기들 많이 좀 종종 나옵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좀 팔아서 그 지분을 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안 좋은 그 CEO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지분을 축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뭐 좋은 그 흐름은 아니죠. 근데 거래소의 어떤 우량주들은 좀 그러한 안목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 다 이렇게 지적해보고 있는데 자기네들 회사의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줄이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다만 많이 나타나는 게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보면 코스닥에서 대주주 지분이 축소됐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겠죠. 그 회사의 대주주가 뭐 사장님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이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대주주일 수도 있는데
회사의 내용을 잘 아는 그 대주주들이 그 회사의 지분을 팔기 시작한다는 건 어떨 때 팔까요? 주가가 안 좋을 때? 많이 올랐다 싶을 때. 내가 투자했는데 이제 회수를 해서 좀 돈 좀 챙겨야지라는 시기인 거죠. 그러면은 주시장도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대주주 지분이 축소됐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을 하면 이것도 뭔가 지분군이 있구나. 그런 상태, 그러니까 유상증자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 축소, 뭐 대출이 많이 피크를 치는 시기, 이러한 시기에 21선이 깨진다. 그거는 이제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3일 이내에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 뭐 이런 얘기도 없고, 외국인도 안 팔고, 지수를 끌어올리던 외국인도 안 팔고, 잠시 빠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 보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유상증자 얘기도 별로 안 들리고, 대주주의 지분 축소도 별로 안 들립니다. 전혀 안 들리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많이 들리냐, 적게 들리냐. 이 차이라는 거죠.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일단 첫 번째로 지수의 21선을 주목해서 보시고, 근데 21선이 왔다 갔다 좀 생명이 왔다 갔다, 21선은 생명선이라고 했어요. 21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생기면 혹시라도 내가 뉴스를 접하지 못했으면 유상증자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유상증자가 얼마나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지, 시행을 하고 있는지, 또는 대주주 지분 축소 뭐 이런 거 검색하면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한 1500포인트 때는 뭐 유상증자라든가 대주주 축소 이런 뉴스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뭐 12월 달 뭐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1월 달에 또는 뭐 그 전에 11월 달에 그런 뉴스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21선 깨질 때는 내가 좀 긴장을 바짝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유상증자라든가 대주주 지분 축소는 딱 고점에서 안 나타나요. 고점이 얼마 후에 고점이 일어날 걸 감안해갖고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타이밍이거든요. 사람들이, 주주들이 유상증자 참여를 할 만한 시기에 발행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상증자 발행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분위기가 고점에서 유상증자 발행합니다 그러면은 유상증자 이제 참여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유상증자가 이제 참여도가 높아지니까 지수의 고점보다는 고점이 나오기 그 전에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그러면은 지수가 고점이 이러한 증후군들이 있고, 쉽게 그 종합지수의 차트를 보면 21선 깨지면 이거 좀 위험하구나, 얼마 안에는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구나. MFI 지표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 MFI 지표는 뭐냐면 종목이든 시장이든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나타내주는 보조 차트예요. 보조 차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MFI 지표 아마 대부분 다 없을 거예요. MFI 지표는 거래량에서 파생된 보조 차트인데, 여러분들 그 보조 차트, 거래량에 파생된 것 중에 가장 많이 쓰시는 게 OBV예요. 그림들의 OBV. 많이 알려주다 보니까 많이 쓰는데, 그 OBV는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자금의 유입과 어떤 강도를 나타내지만 단기 매매에 좀 유용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MFI 지표는 많은 분들이 안 쓰시는데, 이건 좀 중기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데 굉장히 적중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FI 지표가 상향을 한다는 거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MFI 지표가 하락하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학 공부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거기 나눠진 자료에 구하는 공식 올려놨으니까 수학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자금이 유입되면 주가는 올라가겠구나라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자금이 빠져나가면 주가는 하락하겠구나라는 거는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MFI 지표를 지금 여기 위에 올려놓은 게, 이게 지금 MFI 지표예요.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오르고 내리고. 근데 이 MFI 지표를 보면 이 80선하고 여기 80선하고 20선이 있어요. 80하고 20이 있는데, 이 중간 50선을 축으로 해서 또 보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80선과 20선이에요. 이 80선을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대출을 막 해오면서도 투자하는 과열 현상이에요. 대출이라는 거는 뭐 1년 대출 받는 분도 있고, 3개월 대출 받는 분도 있고,
주식담보대출은 뭐 3개월인가 1개월인가 뭐 그렇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이내에 어떤 팔아야 되는 자금인 거죠. 융자자금도 마찬가지 6개월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자금이 대출을 받았던 자금이 들어온 정도로 과열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랬다가 80선 위로 올라갔다가 80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자금들이 꼭 대출받은 자금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과열될 정도로 사다가 돈을 빼기 시작한다는 거. 뭐 펀드에서 팔 수도 있고 외국인이 팔 수도 있고. 그러면 지수는 더 올라가지 못하고 지수나 종목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 요게 지금 80선이거든요. 80선. 자, 80선 진하게 해드렸는데 MFI 지표의 80선에 한번 증후군을 봐보죠. 한번 뭐 요때에도 있고요. 그렇죠? 80선 위로 올라갔다가 꺾여지는 부분 좀 확대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면 MFI 지표가 80선 위로 올라갔다가 꺾어지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 부분에서 나타났어요. 자금이 슬슬 빠져나가는 게 보이죠? 자금이 슬슬 빠져나가는 게 보이죠? 자금은 빠져나가는데 지수는 올라가요. 자금은 빠져나가는데 지수는 올라가요. 뭔가 좀 불길하죠? 물론 자금이라는 건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나갔다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MFI 지표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한 번 증후군이 한번 나왔다는 것은 뭔가 깨름직한 게 있는 거죠. 나중에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가서 정체 현상을 좀 보이다가 결국에는 뭐 바짝 자금이 들어오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하향하는 흐름이 생기니까 그죠? 하향하는 흐름이 생기니까 고점 증후는 한번 나타내 줬고 그죠? 잠깐 올라갈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빠지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어떤 분은 뭐 2300포인트, 2500포인트 간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알면 뭐 나중에는 2300포인트, 500포인트 가겠지만 앞전에 한번 12월 달에 고점 증후가 한번 나와줬고요. 그리고서 자금이 들어오다가 말고 다시 빠져나간다면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죠. 플러스 알파적으로 21선이 깨지는 증후군과 더불어서 MFI 지표는 빠지고 있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21선도 깨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점을 찾아내는 지표 중에 MFI 지표의 그 흐름은 굉장히 정확한 가능성이 높아요. 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빠져나가다가도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자금이 들어오다가도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러한 웬만하면 MFI 지표는 80선을 상향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반대로 20선을 하향하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20선을 하향한다는 건 80선을 상향한다는 건 사람들이 막 거짓 미친 듯이 막 매수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정신 차리니까 아찔하니까 이제 물량을 뺀다라 한다면 MFI 지표가 20선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사람들이 뭔가 공포에 질렸던 뭐 경제가 뭔가 망가졌던 뭐가 뭔 일이 있던 간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파는 거예요. 과할 정도로 판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싼 자리인데 판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그게 펀드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엄청나게 펀더멘탈을 감안했을 때 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팔았다면 그래서 더 하락을 했다면 주식은 누가 봐도 이게 저점이고 이게 싸다라고 하면은 슬슬 투자가들이 생기게 나름인 거죠. 빨리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 차이인 거죠. 그러면 MFI 지표 20선을 하향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대부분 다 주가가 이 정도면은 싸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종목을 봐도 되고 지수를 봐도 되는데 지수를 보면 20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반등할 때 한번 흐름을 봐보죠. 작년 이제 5월 달의 흐름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보면 20선, 요 까만색 선, 위에가 80선, 밑에가 20선이라고 했죠. 20선을 찍고 올라갔어요. 이때 보면.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이시나요? 네. 20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 자금이 계속 유출이 되다가, 그죠? 급속도로 유출되다가, 과하게 매도가 나왔다가, 이거는 이제 정말 지수를 봐도,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는 외국의 펀드에서 봐도, 뭐 기관 투자가 봐도, 개인 투자가 봐도,
이 정도면 싸구나라는 게 인식이 된다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하락했구나. 그래서 20선을 보면 그 이후로 올라오고 있죠.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바닥을 찍어주고 지수의 움직임도 보면 요때 바닥 같이 찍어주고요. 그렇죠? 같이 바닥 찍어주고 올라오고 있죠. 자금은 유입되고 있고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MFI 지표를 모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현상은 어떠한 현상이냐면 뭐 지수가 이날 보면은 마이너스 4.5%나 빠져요. 지수가 4.5% 빠지면 종목들은 막 8%, 막 10% 막 떨어지는 어떤 그런 강도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상태에서 사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공포스러우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하락을 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1500포인트도 깨진다. 1000포인트 시대 다시 온다. 뭐 1200포인트 온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예요. 근데 그 전망들이 허무맹랑하게 그냥 떨어질 겁니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더 떨어진다라는 근거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봐도 그걸 딱 보면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MFI 지표만 보면 더 똑똑한 사람들은 돈을 투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주식은 먼저 움직인다고 그랬죠. 먼저 똑똑한 사람들은 먼저 투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가들 따라하기도 하고 외국인 따라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돈의 유입의 형태만 따라만 해도 남들이 돈을 막 싸집고 올 때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같이 사면은 올라가죠. 수급적인 논리를 보면 당연한 거겠죠. 이때에서 보면 공포스럽지만 MFI 지표가 바닥을 나타내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때에는 제가 이제 유행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10% 물려도 사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더 떨어져 봐야 물론 주가라는 게 수만 가지 변수로 등락이 있기 때문에 바닥 찍고 급반등 나오기도 하지만 바닥 찍고 좀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횡보하다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증후이 나왔을 때 더 떨어져 봐야 10% 정도밖에 더 안 떨어져요. 10% 떨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10% 만약에 내가 생각이 틀려서 물려도 10%이지만 이러한 자금의 유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시간적인 소요가 좀 필요하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시간보다는 향후에 즐거운 나날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펀드 매니저나 주가의 바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바닥을 알지만 그 당시의 바닥은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여러 번 이 지지 구간이 저점이다라고 여러 번 찍다 보면 뭐 맞는 날도 있겠죠. 그죠? 그 여러분들도 내가 보기엔 이거 저점인데 맞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번 찍었을 때 몇 번 맞는 거지 매번 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면 대략 이 시점이 저점이다라고 한다라면 더 떨어져 봐야 10%고 10% 더 떨어져 봐야 올라올 걸 안다라면 이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추면 바닥 맞추게 되는 거고 못 맞춰도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향후에 즐거운 나날들이 더 많으니까 고생한 나날보다 그러면 그때는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중기적인 관점입니다만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더 이제 확인 매수 발바닥의 매수가 아니라 뭐 무릎에서 확인하고 매수하고 한 10% 정도 올랐을 때 이제 확인 매수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안다라면 이 지표를 안다라면 MFI 지표가 상향할 때 바닥 찍고 상향할 때는 그때는 그냥 내가 사도 물려도 한 5% 물리겠구나. 잘하면 바닥 맞추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이 MFI 지표를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때에도 보면 그러니까 MFI 지표가 웬만해서는 20선 근방으로 오지도 않아요. 시장이 진짜로 막 과열될 정도로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8대 20선에 왔다가 반등하기도 하고 20선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할 때도 있어요. 기술적 분석의 매매 방법은 20선 하향할 때 사는 게 아니라 하향하고 나서 회복을 할 때 사는 건데 이 재밌는 게 이론대로 잘 안 움직이죠. 현실적인 건 확인하고 살려면 벌써 많이 올라있을 때가 많거든요. 20선까지만 오더라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나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니까 그때부터는 조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선을 하향하지 않고 반등할 때도 그것도 매매 타이밍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지금도 보시면 20선을 다 깨지를 않았는데 근처에 왔다가 반등을 했고 MFI 지표를 보면 빠르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빠르게 올라오죠. 바닥인 걸 아는데 누군가는 똑똑한 사람들은 바닥인 걸 알고 자금을 막 투여하기 한다는 거죠. 이거는 개미 투자가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1급 투자가들이 먼저 아는 거죠. 21선 MFI 지표의 20선을 보니까 과거의 통계치를 보니까 20선 근방에서는 바닥을 알리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 이거는 이제 종목도 나오고요. 지수도 나온다는 거죠. 자, 이때 2009년도에 1000포인트 갔을 때 이때도 저는 이제 매수 10% 물려도 매수. 뭐 경제적인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타 외적인 요소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MFI 지표가 20선까지 왔다 그러면 거짓 살면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투개미가 고점하고 저점은 잘 맞춰 이런 얘기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게 통계가 굉장히 통계적으로 잘 맞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도 보면 2009년 3월달 초순이네요. 보면 지수가 1000포인트 찍어주고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때는 얘기는 대부분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1000포인트 올라가고 나서 3중 고점. 그러니까 차트를 배워도 어설프게 배우면 큰일 나요.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뭐 3중 바닥, 3중 고점, 쌍봉 이거 하면 굉장히 많이 하락한다고 배우거든요. 고점 증후군이고 이때 대부분 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고 좀 뉴스 들리는 거 보면 이때는 대부분 다 뉴스가 안 좋은 뉴스 나오죠. 근데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3중 고점 찍고 10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이 공포 속에서는 약세론자가 이제 득실을 거리죠. 1000포인트 깨질 거다. 900포인트까지 갈 거다. 그럼 대부분 다 또 개미 투자가분들은 그 얘기 듣고 팔랑기죠. 그러면 지금도 하락했지만 내 종목 지금 빨리 팔아야겠구나. 나중에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사야지. 팔고 나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대부분 다 개미 투자가분들이 팔고 나면 올라가고 사고 나면 떨어지는 게 대부분 다 이제 전망이 좋을 때는 고점 증후군들. 아까 전에 뭐 유상증자, 대주주의 지분 축소 뭐 등등도 있지만 장밋빛 전망이 막 나올 때가 고점이고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때가 저점이 가능성이 높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증후군인데요. 쌍바닥의 원리를 가지고 앞으로의 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저점을 깨지 않은 쌍바닥, 전 저점을 확인해줬다가 올라가는 쌍바닥,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저점이라고 한다면 쌍바닥이 전 저점을 확인해주고 올라가는 쌍바닥이 있고요. 전 저점을 확인하지 않고 올라가는 쌍바닥이 있고 전 저점을 깼다가 올라가는 쌍바닥이 있어요.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어느 쌍바닥이 가장 좋은 거죠? 2번. 2번이에요? 뭐 찍어보세요. 뭐 틀려도 뭐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괜찮아요. 틀리면 어떻습니까? 알면 안 할 수가 아니니까. 그죠? 1번 2번 쌍바닥이 가장 좋은 거예요. 수급 원리, 공급과 수급의 원리를 보면 1번 형태는 순환매가 더 짙은 형태가 나오는 거고 2번 형태는 주도주가 또 가는 어떤 그런 짙은 형태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3번 형태는 대형주를 뭐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중소형주가 더 수익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수가 막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3번 형태 나오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또 다시 한번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갔다. 이때는 이제 주도주가 확실하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아니면 쌍바닥이 안 나오면 V자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주도주 양세예요. 말 그대로 순환매가 정말 줄고 주도 몇 개의 두 가지 업황, 세 가지 업황이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그랬죠. 몇 개의 업황만 계속 그냥 끌어올렸잖아요. 그런 장세의 성격이 나올 수 있는 게 V자 반등인데 지금 정황을 볼 때는 V자 반등은 좀 힘들고 1번 쌍바닥이냐 2번 쌍바닥이냐. 왜냐하면 3번 쌍바닥이라는 거는 1900포인트가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1900포인트가 깨진다는 건 이제 1900포인트 깨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중금리보다 내가 배당받는 게 낫지.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까지 다운된 거예요.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미국계 자금, 중국계 자금은 들어왔는데 미국계 자금이나 중국계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또는 일부 유럽으로 빠져나왔던 자금이 다시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론 유럽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가격 매트를 갖는 곳이기 때문에 1900포인트 깨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힘든 구역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 깨지면 사실 뭐 10% 물릴 거 각오하고 사도 사실상 무방한 그런 구역이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1900포인트 깨지기는 힘드니까 그런 걸 감안해보면 확률적으로는 1번 아니면 2번 쌍바닥 나올 확률이 높다. 3번 나올 확률은 작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쌍바닥이 1번 형태냐 2번 형태냐 전 저점을 확인해주는 쌍바닥이냐 전 저점을 확인하지 않고 올라가는 쌍바닥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냐 아니냐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주도주로 옮겨 타시거나 주도주는 이미 나오고 있어요. 요번에 어제와 그저께 강하게 올라간 게 이미 그게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시겠죠? 앞으로의 장은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하반기에 크게 한번 빠질 일이 있는데 21선 보고 있으면 되겠구나. 올해 농사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서 투자 효율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지. 큰 흐름은 다 잡아 놓은 거예요, 올해 한 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날 오셔서 강의 듣고 계신데, 요 1시간 정도의 시간,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에 올해의 그림을 다 그리신 거죠.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가 나오면 어떠한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하반기 안에 언제 한번 떨어지겠는데 그때 한번 투자하면 되겠구나. 그때의 조심은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그 지표를 보면서 기준을 두고서 보면 되겠죠. 네, 정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역시 남상덕 전문가님. 네. 전투게임의 그 인기답게, 그 명성답게 오늘 정말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고점 증후군과 저점 증후군을 잘 파악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단 지수가 21선을 뚫고 하향을 할 때 3일 이내 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거 조금 위험하니까 그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해라 이런 말씀을 또 주셨고요. 또 저점 증후군에서는 IMF 지수가 아니라 MFI 지수를 잘 활용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선을 뚫고 왔을 때 이때가 거의 바닥이니까 그때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좋은 정보 얻어서 오늘부터 조금 그럼 MFI 지수를 잘 활용하는 그런 그 노하우를 좀 많이 배워봤고요. 사실 주식에서는 고점 증후군이 있지만 저희 샘플러스에서는 고점 증후군이 없지 않을까요? 저희 인기는 꾸준히 뚫고 올라갈 테니까요.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제 밤늦게까지 아이랑 놀아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열정과 에너지가 팍팍 넘치시는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의 사랑에 너무 식사하죠. 항상 열정적으로 살려는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 한마디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커버하려면 항상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그게 모멘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들의 모멘텀 바로 남상덕 전문가 오늘 열심히 강의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검투사 임현우 전문가가 함께 할 테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 주식 카페 저희 함께 오셔서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아래 자막 나가죠. 이쪽 주소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문의사항 남겨주시고 저희 전화로 또 문의사항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열려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럼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